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필립의 사연방이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혈압이 오르다 못해 꽉 막혀버리다가 시원하게 쫙 풀려버리는 시댁 사연이 들려 있어요. 어떤 악역이 무슨 짓을 하고 어떤 응징을 받게 되었는지 바로 지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필립님이 들려주는 사연을 재밌게 들어오며 잘 지냈습니다. 공짜로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 늘 뭔가를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누구에게나 가슴에 사연 하나쯤은 있는 것처럼 저에게도 놀랄만하고 코믹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꼭 채택돼서 필립님의 목소리로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23살에 남편을 만나 7년이 넘는 시간을 연애했습니다. 저희는 대학 선후배 사이에서 발전한 사이였답니다. 제가 딱 30이 되었을 때 프로포즈를 받아서 이르지도 늦지도 않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부모님과 오빠가 있는 집안의 막내였는데 그이는 성인이 되기 전에 부모님을 잃고 15살이나 어린 시동생을 키우면서 살아왔어요. 거의 아들 같은 동생이어서 저와 데이트를 할 때도 자주 데리고 나온 적이 있었답니다. 꼬꼬마였던 시동생이 중학생 사춘기가 되기까지 저에게 누나 하며 잘 따라줘서 저 역시도 친동생이나 다름없었어요. 저희 부부가 결혼한다고 말해줬을 때는 자기 형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 말해달라며 저 대신 혼쭐을 내주겠다는 너스레도 떨었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처음부터 어린 시동생이 있어서 결혼하기 전부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엄마는 중학생인 시동생을 데리고 살아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말이죠. 저는 당연히 미성년자인 도련님을 혼자 살게 할 수 없어 대학에 갈 때까지는 저희가 데리고 있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의 손바닥이 제 등을 세게 스매싱을 했답니다. 아유, 이 화상아. 시동생을 네가 키우겠다는 거니? 준철이랑 결혼을 하려거든. 걔 동생이 다 크고 하든지 해라. 엄마, 그때까지 기다리면 나 30대 중반이에요. 그리고 시동생이 아주 얌전하고 자기 할 일 알아서 하는 사람이야. 내가 케어하고 말 게 없다니까. 뿐만 아니라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아주 좋다고. 괜한 걱정하지 마시고 허락해줘요. 너 내가 이렇게 말려줄 때 결혼 미뤄라. 나중에 괜히 후회하지 말고 말이야. 아, 글쎄 나는 후회 같은 거 안 한다니까. 충고는 그만 넣어두고 축하나 해줘. 엄마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씀인 건 알았지만 시동생이 걸림돌이 되는 일 따위는 없을 걸 확신해서 귀담아 듣지 않고 결혼을 추진했답니다. 그래서 결혼 후 신혼집에서 시동생과 함께 지내기 시작했어요. 도련님은 집에서 눈치가 보였는지 자기 옷은 직접 빨고 집안일도 계속 도와주더라고요. 제가 공부하는 학생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손사래를 치며 말렸는데 마음이 올곧은 시동생은 조금이라도 밥값을 하고 저를 도와주고 싶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는데 딱하고 가여운 마음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정 많고 착한 시동생과 같이 사는 삶은 조금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시동생은 4년 동안 저희와 같이 살다가 대학에 들어가며 독립하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이 그동안 모아온 돈을 주며 등록금으로 쓰라고 건네주었습니다. 아주 잘해준 건 아니지만 형수로서 최선을 다해준 것 같아 서운하거나 아쉬운 마음이 적었네요. 한편 남편은 그 시간 동안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크게 잘 돼서 제가 호강하기 시작했답니다. 직원 둘을 둔 작은 사업체이지만 일당 100 역할을 했는지 매달 수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죠. 세월이 조금 지나 시동생이 20대 후반이 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는 저희가 전셋집을 선물로 마련해주기도 했답니다. 형수, 저한테 너무 큰 걸 주셨어요. 맨날 받기만 하는 것도 이젠 미안해 죽겠다고요. 자식아, 그럼 네가 받기만 해야지. 이제 사회생활 시작한 놈인데 뭘 받으면 되겠니? 네 형수가 너 좁은 자취방에서 사는 게 마음에 걸린다고 걱정을 많이 했어. 이게 다 네 형수 생각이니까 형수한테 감사해라. 형수님은 날개가 어딨나요? 저를 가장 많이 생각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은 형수님이에요. 등록금에
시시때때로 용돈까지 다 챙겨주셨으면서 그것도 모자라 아파트 전세까지 구해줘요. 이걸 다 언제 갚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꼭 10배로 갚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이구, 돌려받자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도련님이 착하고 선하게 잘 커줘서 고마워서 드리는 겁니다. 또 좋은 회사까지 들어갔으니 초라한 방에서 지내는 것보다 이렇게 볕 잘 들고 편안한 보금자리에서 지내야 더 잘 될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공하시고 좋은 여자 만나서 장가도 가고 하세요. 시동생은 제 말이 끝나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나중에 꼭 성공해서 자기가 받은 것 이상으로 갚아주겠다고 했어요. 저희 부부는 그동안 아이 가지는 걸 계속 늦춰왔는데 이젠 경제적이나 마음으로나 여유가 생겨서 바로 이세갖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그이와 금슬이 언제나 좋았기 때문에 따로 작전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건강식으로 식사를 하고 술을 끊고 지냈답니다. 그러자 아이를 계획한 지 3개월 만에 임신에 성공했어요. 제 나이가 40에 가까워져서 병원에서 조심, 또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남편은 행여나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 다니고 있는 회사를 휴직하거나 퇴직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설득의 말을 했습니다.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했는데 아무래도 돈과 제 욕심보단 태아를 위한 길을 택하는 게 옳다고 판단이 들어서 10수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집에서 태교하는 동안 몸과 마음이 아주 편했어요. 남편 사업이 잘 되어서 바깥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데다 시동생이 자주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을 사가지고 왔답니다. 저의 배는 조금씩 불러왔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출산달이 다가왔어요. 병원에는 남편과 시동생이 같이 와서 저를 응원하고 격려를 해주었네요. 형수님, 조카가 태어나면 제가 누구보다 많이 사랑해 줄 거예요. 최고의 삼촌이 될 테니까 건강하게 낳으시기만 해요. 아셨죠? 여보, 들었지? 우리 딸이 태어나면 벌써 사랑받을 사람이 3명이야. 꼭 순산해서 누구도 아프지 않게 돌아와야 해. 여보, 도련님, 고마워요. 나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아이를 낳으러 다녀올게. 그때까지 어디 도망가지 말고 딱 기다려야 해. 알았지? 저는 남편이 분만실로 따라 들어온다고 했는데 강력하게 막았습니다.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출산하는 장면을 본 남편 몇몇이 아내를 여자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의 차이이기는 하지만 전 그이가 절 여자로 보지 않을까봐 겁이 나고 두려워서 분만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과 분만실에 들어가 유도 분만을 시작했고 서너 시간의 진통 끝에 건강하고 예쁜 딸을 출산했네요. 이윽고 딸아이를 아는 남편과 시동생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감동의 눈물도 흘렸어요. 이제부터는 행복이 100배로 늘어나 즐거운 나날의 연속일 거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남편은 딸 바보가 되었고 시동생 역시 끔찍한 조카 바보가 되었습니다. 또 저희 부모님도 손녀가 생긴 게 너무 신기하고 기쁘다며 매일같이 찾아와서 놀다 가셨어요. 곧 40대가 되자 몸이 전보다 빨리 피로해지고 힘들어지는 게 실감이 났는데 시동생이 자주 찾아와 제 딸을 돌봐줘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동생은 정말 착하고 선하게 컸고 그 영향력을 저희 식구들에게 아낌없이 쏟았네요. 그런 시동생이 나이 30이 되자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저희 집으로 데려왔어요. 저와 남편은 시동생이 쑥맥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연애를 4년이나 해왔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저희가 사는 모습을 보고 결혼을 더 늦추지 않고 빨리 결심했다며 예비 동서를 인사시켜 주었죠. 사람을 한번 보고는 다 알 수 없지만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처럼 시동생과 똑같이 착하고 좋은 여자였습니다. 제가 결혼을 허락한 해 만에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진심으로 잘 살기를 바란다며 동서의 손을 잡고 허락의 말을 전했죠. 얼마 뒤 두 사람은 많은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이 신혼집을 얻는데 저희 부부가 조금 보태어 주었어요. 아직 사회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데다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 남편이 5천만 원을
제가 2천만 원을 건네주었죠. 물론 시동생은 더 이상은 신세를 질 수 없다며 한사코 거절했는데 저희가 무조건 도와주고 선물해주고 싶다고 우겨서 시동생 손에 통장을 쥐어주었습니다. 형수님은 저에게 엄마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도련님한테 뭘 바라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저 동서하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주는 선물이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받아요. 우리 딸 혜민이에게 좋은 삼촌, 작은 아빠가 되어주면 돼요. 지금처럼 말이에요. 그거야 당연하죠. 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또 흐르네요. 저 진짜 잘 살게요. 그리고 두 분께 꼭 은혜 갚는 동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동생과 동서는 도심에 있는 아파트 전세를 얻어 신혼집을 차렸답니다. 저희 두 가정은 자주 만나 식사도 하고 데이트도 했어요. 형제 간의 우애와 동서 간의 우애가 더 깊어졌죠. 시동생은 남편에게 사업 이야기를 많이 물었어요. 자기도 회사를 정리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며 많은 걸 질문했죠. 그이는 자기가 아는 것 100% 이상으로 시동생을 가르쳐 주었고 사업할 때 생길 문제점과 고비를 어떻게 넘어서야 하는지도 세세히 알려주었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시동생은 회사 퇴직금으로 작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도와주기도 했고 철저하게 준비한 터라 대성할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사업과 거리가 먼 사람인지 운이 없는 건지 1년 동안 적자는 기본에 무리하게 이어가려고 대출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제 남편이 무리하지 말고 폐업하라고 알렸는데도 이를 귓등으로 듣다가 억대 빚을 지게 되며 쫄딱 망하게 됐어요. 신배야, 넌 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했어. 형이 조언한 대로 조금씩 넓혀가야 했는데 큰 욕심을 부리다가 이 꼴이 난 거라고. 너 빚이 얼마야? 모르겠어요, 형. 나는 사업가 기질이 하나도 없나 봐.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아. 시동생이 크게 상심하자 제가 위로의 말을 해줬습니다. 서방님, 이제 겨우 32인 남자가 이깟 일로 주저앉으면 되겠어요? 비싼 과외비 냈다 치고 다시 시작해봐요. 서방님은 야무져서 금세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형수님,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해요. 면목 없습니다. 그런데 추해진 김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제가 진 빚이 꽤 많아서 금전적으로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다시 회사 생활을 할 거니까 매달 조금씩 갚아드릴게요. 서방님, 저희 지금 혜민이 앞으로 적금 들어놓은 거 말고는 여윳돈이 없어요. 도와드려봤자 몇백만 원만 가능해요. 억까지는 저희도 힘들어요. 그럼 혜민이 적금을 깨시면 안 될까요? 혜민이는 아직 2돌밖에 되지 않은 애기잖아요. 제가 빨리 벌어서 갚아드릴게요. 시동생이 얼마나 돈이 급하면 이런 말까지 하나 싶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충분히 많이 도와주었고 지금 가지고 있는 빚은 스스로 갚는 게 옳다고 판단해서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죄송해요. 안 되겠어요. 서방님은 아직 젊고 유능하니까 빨리 갚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신배야. 형도 지금 사업이 예전 같지 않다고. 이번 일은 너 스스로 해결해라. 그러자 시동생은 평생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썩은 표정을 짓더군요.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이도록 인상을 쓰면서 말이죠. 치, 돈도 잘 벌면서 그것도 못 도와줘? 형이 부모님 보험금 다 차지했으면 내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이 자식 말하는 태도가 왜 이래? 그리고 방금 보험금이라고 했냐? 신배야, 부모님이 나한테 남겨주고 간 건 하나도 없어. 형이 널 키우려고 고등학교 때부터 공사장에서 일했다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렸으니까 형이 부모님 유산을 죄다 꿀꺽했는지 말이야. 시동생은 선을 심하게 넘었고 담지 못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누구보다 선하고 착한 시동생의 다른 모습을 보고 경악하며 말을 잃고 말았어요. 에이, 괜히 왔네. 누가 인생 조언 들으러 온 줄 알아? 그냥 있는 거 좀 빌려주면 될 것이지 훈계질을 하고 지랄이냐고. 형수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시동생이 죽는 소리 하는데 그깟 두 돌 내기 적금 하나 깨지는 못해요? 치사하고 더러워서 이만 가렵니다. 둘이 아주 배 터지게 먹고 잘 사슈. 서방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방님한테 어떻게 해드렸는데 착하고 좋은 분인 줄 알았더니 이런 사람이었어요? 배신감이 드네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나한테 도움되지 않는 인간들하고 계속 만날 일 없으니까 벽에 똥칠할 때까지 잘 잡수고 사세요. 이만 갑니다. 시동생의 막무가내 태도에 너무 놀라서 한참 동안 남편과 혀를 차고 한숨을 연거푸 내쉬었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그동안의 애정을 모두 버리고 연을 끊자는 게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사람에게 왜 그렇게 잘해줬나 후회가 들었죠. 이후 저희도 시동생에게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거의 1년을 모르는 사람으로 지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동생과 동서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을 보아하니 뭔가 부탁하려고 온 것처럼 느껴졌어요. 형수님, 이거 혜민이 선물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인형이라네요. 여긴 뭐하러 오셨어요? 그때 절연하고 나가신 거 아닌가요? 형수님,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사업 망하고 돈 한 푼이 아쉽던 상황이라 영혼이 빠져나갔나 봐요. 저 그동안 형하고 형수한테 너무 미안해서 두 발 뻗고 자지 못했어요. 형님, 아주버님, 화 푸세요. 저희랑 화해하고 예전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요. 남편은 두 사람의 사과를 쉽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분노의 벽이 높게 세워졌는지 쉽게 허물 수 없었던 것 같았어요. 저 역시도 화가 나고 쫓아내고 싶었는데 예정이 있는 데다 남편과 형제인 시동생을 버리는 건 아닌 것 같아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하고 지내세요? 빚은 다 갚으신 거예요? 그 많은 빚을 어떻게 다 갚았겠어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래도 지금은 재밌게 일하고 살고 있어요. 집사람이랑 고물상을 시작했는데 벌이가 꽤 짭짤하더라고요. 고물상이요? 그거 많이 힘들지 않아요? 어쨌든 마음 잡고 열심히 사신다고 하니 마음이 놓이네요. 저는 서방님이 또 사업하면서 지내는 줄 알고 걱정이 됐거든요. 고물상도 사업입니다, 형수님. 이게 겉으로 보면 좀 하찮아 보일 수 있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니까요. 아, 제가 말실수를 했나요? 고물상을 무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어쨌든 서방님, 예전처럼 또 저희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아, 알겠어요. 저 다시 예전의 시동생으로 돌아왔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형은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나 봐요. 형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그래서 무슨 부탁을 하려는지 물어봤어요. 시동생은 사업가인 남편에게 고물을 얻어 팔려고 여러 회사에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다행히 돈을 달라는 부탁이 아니어서 이 정도 제안은 제가 대신 전해주겠다고 말해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이는 며칠 동안 꽁하고 있더니 뒤에서는 시동생에게 줄 고물이 있는지 여기저기 연락을 돌렸더라고요. 안 쓰는 컴퓨터나 가전제품, 서적, 심지어 전깃줄까지 싹싹 모아서 시동생에게 보내줬답니다. 그렇게 다시 서방님 내외와 연락을 하고 만남을 가지며 지냈어요. 크게 실패를 하며 저희에게 큰 상처를 주긴 했지만 다시 전에 시동생으로 돌아와서 너무 기뻤죠. 남편의 발이 넓어서 고물을 소개해준 사업체가 수백 군데가 넘어서 시동생의 수입을 날이 갈수록 부풀어 올랐습니다. 덕분에 형제 사이가 더 좋아졌고 동서지간도 돈독해졌죠. 이렇게 계속 잘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사이가 틀어지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랐답니다. 그런데 몇 주 뒤부터 시동생 내외가 저희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남편이 고물을 가져가라고 위치를 알려주려고 했는데 수신 거부를 하더라고요. 혹시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게 아닐까 해서 저희 부부는 시동생 사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사를 떠나고 없더라고요. 고물상도 주인이 바뀌어서 깜짝 놀랐죠. 남편은 아무래도 큰일이 생긴 것 같다며 일단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알아보려고 호적등본을 한 통 떼어봤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이사간 곳은 원래 살던 전셋집에서 멀지 않은 신축 브랜드 아파트였어요. 전세로 들어가도 8억 정도는 드는 걸로 알고 있던 곳이었죠. 시동생이 무슨 돈이 있어 여기로 이사를 떠났고 무슨 이유로 연락을 갑자기 끊어버렸는지 이유를 알아보려고 그이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고급 아파트라 그런지 주차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골목길에 대충 주차하고 1층 공동현관에서 초인종을 울렸어요.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형수님 아니십니까? 여긴 어떻게 하시고 찾아왔어요? 서방님, 진짜 여기로 이사 오신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지금 바쁜데. 알았어요. 일단 들어오세요. 1층 공동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시동생이 사는 14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윽고 시동생이 열어준 집 안에 들어갔답니다. 어머, 이렇게 좋은 집에 어떻게 오신 거예요? 서방님, 우리 연락은 왜 끊으신 거예요? 신배, 너 로또라도 맞은 거야? 어라? 어떻게 알았어? 맞아, 로또 1등 돼서 30억이 생겼어. 이 아파트 15억짜리야. 어때, 죽이지? 그래, 축하한다. 그런데 형 연락은 왜 안 받은 거야? 설마 내가 너한테 돈을 달라고 할까봐 피한 거니? 형이 누구한테 돈을 빌릴 사람도 아닌데 무슨 소리야. 난 그냥 잘난 척하면 남 무시하는 개 같은 년놈들하고 연락을 끊은 거야. 그깟 고물 좀 준다고 생색을 어찌나 내던지 귓방망이를 날리고 싶을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형이랑 형수는 내가 사업이 망했을 때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던 거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았어. 그래서 더는 써먹을 가치도 없고 꼴도 보기 싫어서 연락을 끊은 거야. 대충 눈치라도 채고 있는 줄 알았더니 둘 다 멍청하네.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우리한테 갑으로 대한 걸 생각하면 끔찍한데 우리가 왜 연락을 계속하겠어요? 맨날 어떻게 살아라, 뭔가를 명심해라 하면서 가르치는 것도 꼴 같지 않았다고요.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연을 끊으려고 했는데 뭐하러 왔어요? 그래도 뭐 우리가 성공해서 잘 사는 걸 자랑하니 기분은 좋네요. 속에 쌓였던 말도 해대니까 채증이 싹 내려간다고요. 여보, 당신도 속이 시원하지 않아? 두 사람은 저희에게 서운한 걸 넘어서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이런 취급을 받는지는 100번을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길게 말할 거 없다며 여태껏 잘해줬던 게 허사라는 소리까지 하며 시동생 집에서 먼저 나갔습니다. 저도 실망을 크게 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 다시는 이 두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따라 나왔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동생 부부 이야기를 금기어로 정하고 다시는 입 밖으로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딸 혜민이와 셋이 사는 삶 이외에는 아무것도 관심도 신경을 쓰지 말자면서요. 그래서 지난 과거를 떠올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저는 늘 그렇듯이 딸 육아에 여념이 없었고 남편은 사업에 치중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의 시간이 지나자 저희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이의 사업체가 부도 위기를 맞게 되었죠.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막아보려고 했는데 마음처럼 쉽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잘 되는 시기가 있으면 잘 되지 않는 때도 있어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그동안 들어놓았던 혜민이의 적금으로 부도를 막아보자고 했는데 그이는 딸아이의 돈은 죽어도 손을 대지 않겠다며 차라리 부도를 내는 게 낫겠다고 했어요. 이대로 부도가 나면 우린 뭐 먹고 살지? 나도 이제 일을 해야겠어. 혜민이는 어린이집에 보내면 되니까. 아직은 아니야. 우리에겐 아직 받아야 할 돈이 있잖아. 돈? 당신 누구한테 돈 빌려준 적 있어? 신배, 그 자식을 키워준 값은 빼고 결혼하고 빌려갔던 돈만 해도 1억 정도는 돼. 그때는 그냥 주는 돈이었지만 더 이상 우리랑 아무 사이도 아니니 채권자로서 돈을 받아내야겠어. 아, 그렇지. 서방님이 우리한테 빚을 지었었지. 그런데 돈을 쉽게 줄까?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려면 지도 돈을 갚아야 할 걸 알고 있을 거야.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나 혼자 다녀올 테니까.
그이는 저에게 힘든 걸음을 시키지 않겠다며 혼자 시동생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곤 늦은 밤 남편이 들어왔는데 술이 떡이 되도록 마셨더라고요. 결과는 불보듯 뻔하지만 그 시동생이라는 놈이 뭐라고 했는지 말해보라고 했어요. 그 자식이 뭐라면서 거절했어? 그놈은 우리가 알던 동생이 아니야. 변해도 너무 변했어. 아니, 원래 본성이 그 모양인 놈이었는데 가면을 쓰고 살아왔던 것 같아. 그 자식은 절대 돈을 못 내준다면서 받고 싶거든 고소를 하라네? 자기는 비싼 변호사를 써서 어떻게든 안 주겠다고 하면서 말이야. 그리고 내가 망한 게 고소하다고 하더라. 앞으로 밑바닥에 개고생하며 살라고 깔깔거리며 비웃더라. 뭐? 그런 소리를 듣고 그냥 온 거야? 작사를 내버리고 오든가 해야지. 내가 화가 나서 언성을 좀 높였더니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 그래서 경찰 손에 끌려 나왔어. 참, 동생이라는 놈이 내 인생의 최악인 놈인 걸 이제야 깨닫다니. 참, 정말 어리석었어. 우리가 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은혜를 이따위로 갚아? 여보, 우리 고소하자. 그 자식한테 준 돈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다 받아내자고. 분노한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날이 밝자마자 딸아이를 업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시동생에게 돈을 준 출금 내역과 여러 가지 서류를 떼어와 고소장을 작성했어요. 변호사님은 이런 경우 차용증도 없고 선뜻 선물처럼 내어준 거라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이 낮다며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전 지구 끝까지 쫓아서라도 받아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얼마 뒤 재판이 열렸는데 시동생이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10원 한 장도 줄 수 없다는 변론을 실컷 떠들었는데 판사는 저희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은 법원에서 나오며 저희 부부를 비웃더니 앞으로 거지처럼 잘 살아보라며 비아냥대고 사라졌어요. 붕괴한 저와 남편은 언젠가 꼭 똑같이 복수를 해주겠노라 다짐과 약속을 하고 시동생에게 못 받은 돈을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취직 자리를 알아보는데 40대 중반이 다 되어가는 저희 부부에게 일자리를 주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요새는 월급을 많이 주는 경력직보다는 스펙 좋은 신입을 선호하니까요. 아주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닌데 번번이 떨어지는 걸 보니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돌파구를 찾고 있었는데 그이가 지인의 소개로 일자리를 찾았다고 했어요. 그것도 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죠. 여보, 우리 사무실 청소해주던 직원분이 자기 사장님한테 내 이야기를 했대. 그래서 연락받고 나갔더니 당신하고 둘이 같이 일자리를 주겠다고 하더라고. 2인 1조로 건물을 청소하는 거라 계속 같이 붙어있을 수 있어. 그게 정말이야? 야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네. 우리한테 기회의 문이 열렸다고.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하게 생겼네. 에휴, 남편 하나 잘못 만나서 많은 일을 당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혜민이인 것 잊었어? 당신을 만나지 못했으면 혜민이가 생기지도 않았을 거라고. 그리고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니까 기운 빠져 있지 마. 그이는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눈시울을 붉히며 소년처럼 제품에 안겼습니다. 며칠 뒤부터 남편과 건물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는데 일은 생각보다 쉬웠어요. 여러 상가를 돌며 청소하는데 시간도 잘 가고 땀 흘려 버는 돈이라 뿌듯했죠. 그런데 작은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한 고급 상가에 청소를 하고 있던 중 보기 싫은 얼굴을 마주치게 된 거죠. 아, 그지들! 뭐하고 사나 했더니 청소부로 일하고 있던 거야? 불쌍하다, 불쌍해. 이봐요, 서방님. 아니, 아저씨. 우리가 뭐하고 살든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괜히 방해하지 말고 저리 가세요. 아저씨? 그래요, 아줌마. 말 잘했어요. 저 이 건물에 일식집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갑이고 당신들이 을이라고.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감시 좀 해야겠어요. 거기 먼지 수북한데 가만두실 건 아니죠? 아, 갑자기 목이 칼칼하네. 퇴. 시동생은 저희 앞에 가래침을 뱉으며 씩 웃더군요. 아, 그렇게 보지 마쇼. 침을 뱉은 게 아니라 흘린 거니까. 깨끗이 닦아요, 아줌마. 아저씨. 너 이 자식,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가 한 행동들 100배로 갚아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아이고, 무셔라. 얼마든지 덤벼봐. 그런데 돈 많은 놈이 이기는 건 변하지 않아. 니들이 청소부로 일해서 언제 내 재산을 뛰어넘겠어. 바닥이나 기며 사는 그지 새끼들. 깨끗이 치우고 가라. 내가 이따 검사해서 마음에 안 들면 업체 바꿔버리겠다고 니들 사장한테 전화할 거니까. 그렇게 저희 속을 뒤집다 못해 뱅뱅 꼬이게 만들고 퇴장하더군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시동생은 음식점 3군데를 운영하는 사장이랍니다. 로또에 당첨되어서 인생을 제대로 피게 된 거죠. 그 자식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었는데 매일 그놈이 있는 상가를 청소해야 해서 짜증이 밀려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동생은 저희가 청소하러 가면 귀신같이 딱 맞춰 나와 비아냥댔답니다. 어이, 어제 청소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내가 니들 사장한테 전화할까 하다가 불쌍해서 눈 감아줬어. 고맙지? 대신 오늘은 내 가게 앞에 좀 쓸고 가. 그냥 전화를 해. 우리 사장님한테 자르라고 말하라고. 옹졸하고 비열한 자식. 키워준 은혜에 베풀어준 은혜를 저버리는 짐승 새끼야. 이에 남편은 사람 새끼가 아닌 놈과는 대화하지 말라며 저를 말렸습니다. 귓등으로 듣고 무시해버리자면서 말이죠. 그래서 시동생이 하는 말을 매일 무시했는데 계속해서 저희 속을 긁으려고 등장했답니다. 인생의 낙인 것처럼 실실 웃으면서 말이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모욕을 참으며 일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동안 사장님과 상가 건물의 상인들에게 신임을 받았죠. 그래서 쓰레기 같은 시동생 놈이 재미삼아 저희가 대충 청소한다며 자르라고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답니다. 그 짐승놈만 아니면 저희 삶은 순탄했고 평범했어요. 돈도 적지 않게 버는 데다 딸아이도 잘 크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두어 달이 지나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잘 놀던 혜민이가 이유 없이 코피를 흘렸는데 지혈이 되지 않는다며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죠. 그래서 남편에게 일을 맡겨버리고 혼자 뛰어가서 혜민이를 병원에 데려갔답니다. 특별히 아픈 게 아니라 일시적인 코피라고 믿었는데 의사 선생님은 제 예상을 송두리째 찢어버렸어요. 글쎄 급성 백혈병이 확실하다며 당장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멍하니 넋을 놓아버렸고 오랜 시간 상실감과 슬픔에 빠져 있었답니다. 결국 의사 선생님의 지시대로 입원 절차를 밟았는데 안내해주던 간호사는 병원비가 대략 얼마가 나올지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액수가 너무 컸습니다. 3살 조금 넘은 딸아이에게 암보험을 들어놓지 않았으니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했어요. 급한 대로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혜민이 적금을 깨고 모았던 돈을 탈탈 털어 겨우 수술비와 치료비, 입원비를 마쳤습니다. 다행히 혜민이는 항암 치료를 잘 버텨냈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는데 부모가 걱정할까봐 미소를 잃지 않고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어요. 하지만 완치가 되려면 골수 이식을 받아야 했어요. 천만다행히게도 제가 이식이 가능해서 바로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쓰고 없어서 급하게 마련할 방법이 없었죠. 친정 부모님께 부탁을 해봤지만 가진 재산이 얼마 되지 않아 몇백만 원 정도 빌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여러 군데 전화를 돌려봤지만 그 목돈을 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보, 안 되겠어. 지금 우리 딸 수술시키려면 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야겠어. 누구? 설마 신배 그 자식? 아, 그건 안 돼. 빌려줄 놈도 아니고
그 자식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다고. 지금 체면 차릴 때가 아니잖아. 대출도 안 되는 거 알잖아. 그이는 제가 현실을 깨달으라고 상황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자 같이 가서 돈을 빌려보자고 하더군요. 이튿날 상가 청소일을 하다가 시동생의 가게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그는 저희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고 비아냥대려고 나오더군요. 아이고, 노예들 오셨어? 오늘도 깨끗하게 청소하라고? 콱! 퇴! 네, 깨끗이 할게요. 마음껏 침 뱉으세요, 서방님. 에? 갑자기 왜 이래? 곧 죽어도 자존심은 챙기는 것들이 말이야. 이에 남편이 딸아이의 백혈병 사실과 치료 중인 걸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으로 골수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부탁할 곳이 없다고 말했죠. 신배야, 부탁 좀 하자. 우리한테 지원받았던 걸 돌려준다 생각하고 수술비 좀 줘. 그러자 시동생의 표정은 진지하게 바뀌었어요. 우리 혜민이가 백혈병이라니? 어떻게 그런 일이... 알았어. 내가 돈 마련해 줄 테니까 얼른 같이 병원에 가자. 라고 할 줄 알았냐? 빙신아. 너랑 남남이 됐는데 애새끼라고 다룰 줄 알았어? 뭐야? 너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에휴, 이 등신아. 돈 필요하면 날 따라와봐. 시동생은 이중인격자인지 이랬다 저랬다 했습니다. 그래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시동생을 따라 일식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말을 해야지. 그러더니 돈통에 있던 10,000원짜리 10여 장을 식당 바닥에 뿌리더군요. 올레, 그지들아. 돈 필요하면 기어서 주워가라. 재밌는 구경 좀 해보자. 왜? 내 발로 기는 건 못하겠냐? 바닥에 깔린 돈이라도 주워가야 네 딸에게 뭐라도 해줄 수 있잖아. 깎아라도 사주라고. 해도 너무하네. 당신들 조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러고 싶니? 너희는 짐승 새끼, 아니 짐승보다 못한 악마, 사탄이야. 여보, 나가자. 신배야, 오늘 제대로 너를 알게 된 것 같다. 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밑바닥이구나. 모두 돌려받게 되는 날이 올 테니까 열심히 살아라. 이만 간다. 그렇게 수모를 겪고 나와서 돈을 빌릴 곳을 생각해봤습니다. 아무리 떠올려봐도 해결책이 서지 않았는데 남편이 청소업체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수천만 원의 돈을 가불해주면 안 되겠느냐며 지금 사정을 말씀드렸죠. 그러자 사장님은 당장 사무실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은 왜 진작에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느냐며 흔쾌히 돈을 빌려주는 것도 모자라 청소업체를 체인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 딸 수술비는 그냥 투자금이라고 생각하고 받으세요. 대신 제가 다른 지역에 체인점을 열게 되면 두 분이 이 지역을 책임져 주세요. 운영해달라는 말입니다. 네? 그걸 다 공짜로 주시겠다고요? 너무 감사하지만 도대체 왜요? 그거야 두 분이 일을 잘해주시니까 제안하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수술비 이체시켜드릴 테니까 아주머니, 아저씨는 간호 잘하고 돌아오세요. 충분히 쉬고 나오셔야 할 겁니다. 회사 운영하는 게 많이 힘들 테니까요. 저희 부부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터지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사장님이 지원해준 돈으로 병원에 수납하고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며칠 뒤 고대하던 골수 이식을 하게 되었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답니다. 며칠 더 입원하며 딸아이의 몸을 검사했는데 백혈병에서 완벽히 낫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비극을 피하게 되어 하늘에 감사했고 땅에 감사했어요. 또 사장님께 감사했고 아무 인연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무조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 내외에 대한 증오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딸과 함께 퇴원해서 며칠 쉬다가 사장님의 부름에 남편과 청소업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람들 관리도 하고 청소도 직접 하면서 회사를 운영했어요. 사장님은 1년간의 회사 수입은 당신이 가지고 이후부터는 10%를 제외하고 저희 부부가 모두 가져가라고 했답니다.
정말이지 하늘이 보내준 천사가 분명하다는 말을 남편과 여러 번 했네요. 저희는 업체를 운영하게 되며 시동생이 장사하는 건물과 거래를 끊어버렸습니다. 악마놈들과는 어떻게 해서든 마주치지 않길 바랐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해가 두어 번 바뀌는 동안 많은 돈을 벌어서 평범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의 어느 날 뉴스에서 코로나에 대한 소식이 나오더군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전염병인지 사람들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죠. 이에 여러 상가들의 상인들이 손님이 없어 가게를 폐업하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의 대부분 식당들도 문을 닫더라고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청소 거래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 사업체를 맡겨준 사장님이 청소는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 살아남을 일이라며 망할 걱정 따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로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일은 절대 줄지 않았어요. 코로나는 해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많은 자영업자들의 피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하던 식당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한 건물에서 남편과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악마 2마리가 걸어오더라고요. 수척하고 꾀째째한 게 딱 봐도 망해먹은 것 같았어요. 형수님, 소식 들었어요.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데다 많은 돈을 버셨다고. 나라가 난리인데 두 분은 일감이 넘치나 봅니다. 형님, 제가 일 좀 도와드릴까요? 저 이래봬도 청소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아서, 무슨 일인데 둘 다 코맹맹이 소리를 내고 아부질이야? 저희 식당이 작년에 모두 망했어요. 그래서 본전 생각에 강원랜드에 가서 게임을 좀 했는데 본전은커녕 가지고 있던 재산하고 집까지 다 날렸어요. 지금 저랑 이 사람 오갈 곳이 없어요. 주소지가 없는 거지꼴이 되었다고요. 형수님,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두 분이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일자리도 주시고 형님네 집에 가서 지내게 해주세요. 혜민이는 잘 있나요? 저 보고 싶다고 안 해요? 그 더러운 주둥이에서 우리 혜민이 올리지 마. 이 사탄의 자식들아. 결국 이렇게 아부하는 게 돈 때문이구나. 신배, 너는 우리가 돈으로 보일 때만 이렇게 착하게 바뀌는구나. 그게 아니면 악마 새끼의 모습을 보이고 말이야. 우린 너한테 줄 것도 도와줄 일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꺼져. 그러자 두 년놈은 저희가 청소하던 계단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제발 살려달라며 울부짖더라고요. 그이는 제 눈치를 보더니 윙크를 보냈습니다. 마치 기다려왔던 복수를 해보라는 듯이 말이죠. 그래서 전 두 눈이 번쩍 떠졌고 무얼 해야 할지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그려졌습니다. 걸레 빨던 양동이를 끌고 와서 그 안에 10,000원짜리 몇 장과 1,000원짜리를 넣었어요. 그리곤 양동이를 들어 걸레빤 물과 젖은 돈을 두 년놈 면상과 몸에 쫙 뿌렸습니다. 어허! 맛이 어떠냐? 이 악마들아. 돈이 필요하면 개처럼 기어서 주워. 니들이 열심히 주우면 팁도 줄 테니까? 저는 체면 차릴 줄 알았는데 두 년놈은 바닥에 널브러진 지폐를 서로 주우려고 싸우더군요. 그걸 보니 어이가 없으면서도 배꼽이 빠지게 웃겼답니다. 아싸! 이 돈이면 해장국에 모텔에서 잘 수 있겠어. 형수님, 열심히 주우면 팁을 준다면서요. 맞아요. 저희가 네 발로 기어서 열심히 주웠다고요. 형님, 얼른 팁이요. 이야, 진짜 가관이다. 알았어. 대신 조건 하나를 더 붙일게. 개처럼 멍멍하고 짖어봐. 두 년놈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멍멍! 왈왈! 형수님, 멍멍! 돈 주세요, 멍멍! 형님, 멍멍! 얼른 팁 주세요, 멍멍! 하며 개처럼 짖었습니다. 저와 그이는 눈을 마주치고 얼마나 웃었던지 상가의 1층부터 10층까지 크게 울렸답니다. 여하튼 시키는 대로 개처럼 짖은 두 년놈에게 팁을 주려고 주머니에 있던 동전 뭉치를 꺼냈어요. 그 동전들은 건물을 청소하며 주웠던 것들이었죠. 둘에게 동전을 쏟아버리듯 던졌더니 꼬리를 흔들듯이 신나게 줍더군요. 실컷 구경하고 청소를 마치자 두 년놈이 상가 입구에서 다시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형수, 우리 버리지 마요.
곁에 두고 개처럼 부려먹어도 좋으니까 집에 데려가 줘요. 오늘 밤을 자고 나면 갈 데가 없어서 또 노숙을 해야 한다고요. 형님, 저희한테 서운했던 거 알아요. 그래도 한 식구인데 받아주실 거죠? 됐어. 저리들 꺼져. 돈 받았으니까 가서 밥이나 처먹어. 하지만 둘은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제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제가 힘으로 떠나려고 해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마대자루를 잡고는 걸레를 시동생 얼굴에 문댔습니다. 동소년에게도 똑같이 걸레를 주둥이에 밀어 넣었죠. 그래서 악마들이 제 다리를 놓아주고 불이 나게 주랭랑을 쳤답니다. 그렇게 시동생 부부는 저희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걱정되지도 않았죠. 계절이 바뀌고 추운 겨울의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시동생이 길바닥에서 얼어 죽겠다는 소식이었죠. 그이는 자기랑 상관없는 일이니 알아서 처리하든지 말든지 하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시에서 약식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해서 어딘가에 뿌렸다고만 들었습니다. 또 동서 역시 소식이 전해졌는데 춥고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고층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 밥을 훔쳐먹고 도망치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생을 마감했다네요. 어휴, 두 년놈은 죽는 것도 참 한심하고 웃기네요. 이렇게 하늘의 벌을 다 치르고 지옥에서 벌을 계속 받고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저희 부부와 딸아이는 작년 가을에 산 땅에 집을 지었어요. 얼마 전 완공되어서 며칠 전에 이사를 왔습니다. 세 식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동생과 동서의 인간 말종 악마놈들이 저희에게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떤 벌을 받았는지 미주알 고주알 떠들어 봤네요. 속이 시원하셨길 바라며 이만 물러갈게요. 오늘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도 참신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Audio Ju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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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o Jungle.